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해온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오늘 끝났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선관위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사전투표 존폐 등과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공론의 장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와 방만한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원포인트 개헌을 제의했었죠. 여야가 개혁 필요성에는 한마음입니다만 세부적인 사항까지 합의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 첫 소식 고유동 기자가 전합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열흘간 조사를 마친 선관위 진상규명위의 최종 결론은 총체적 부실이었습니다. 먼저 진상규명위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이 유권자의 110%로 배정됐음에도 예산 낭비와 폐기비용 지출 등을 이유로 인쇄 기준을 선거인수 50%로 축소한 건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투표용지 과다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 등이라고 하는 바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인쇄 축소 지침이 중앙위원회 논의나 의결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졸속 결정됐고 선거 당일 낮 12시 무렵부터 투표용지 부족이 우려됐음에도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한 직무대행 등 전현직 간부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특히 투표지 인쇄 비율을 선거인수의 70% 이상으로 높이고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의 선관위를 포함하는 개선책도 제시했습니다. 유럽 순방성과 브리핑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선관위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통제와 감시, 견제 권한이 없다며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여야 간의 의견의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만 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현재로선 개헌에 부정적이어서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선관위 실태를 하나씩 뜯어볼수록 어떻게 이렇게 제멋대로 운영해 왔을까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업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특정 업체들만 사업을 따낸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고 출근 일수가 턱없이 적은 선관위원 수당을 올해부터 2배 늘렸습니다. 전정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국정감사 당시 사전투표용 본인 확인기 입찰에 떨어진 한 업체 대표가 울분을 쏟아냅니다. 불공정한 시험이었습니다. 내정된 것 같은 입찰권에 무고한 희생을 치른 것입니다. 평가 점수에서 앞섰는데도 선관위가 특정 업체에 수년간 특혜를 줬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선관위가 맺은 사업의 82%는 임의로 이뤄지는 수의계약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10건 중 약 9건이었는데 국토부와 비교하면 6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현행법상 국가기관은 경쟁 입찰이 원칙입니다. 또 업체들 가운데 친여 성향 인사들이 간부로 이름을 올린 곳도 있었는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유착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는 올해부터 선관위원 수당 관련 예산도 2배 넘게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까지 4년간 시도 선관위원장들의 출근일은 한 달에 약 1.2일에 불과했지만 회의 수당은 2배, 안건 수당은 5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사실상 월급 개념인 활동비도 부활시켰습니다. 지키라는 국민의 참정권은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활동비와 수당은 2배 이상 늘려가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취임 후 4년간 각종 수당으로 2억 원가량을 받았습니다. 선관위는 삭감됐던 수당과 활동비를 복구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본연의 업무는 뒤로 한 채 권리만 챙겼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보름째 이어지면서 송파구 개표소로 이용됐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지금 출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송파 집회가 시작된 지 이틀 만인 지난 7일 경기장 지하로 3명이 무단 침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기장 숙직실에 상주하던 관리업체 직원이 제지하면서 개표 장소였던 1층까지 진입하지는 못했다는데 금지혁 기자가 당시 상황 취재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끝, 굳게 닫힌 철문이 보입니다. 철문 사이로는 빨간 불씨가 튑니다. 지난 7일 밤 3명이 투표소 지하로 무단 침입하는 과정에서 훼손한 지하 철문을 나흘 뒤 경기장 관리업체 직원이 용접하는 모습입니다. 침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통로인데요. 현재는 청테이프로 막혀 있고 출입금지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침입자들은 잠금 장치를 훼손하고 경기장 지하에 침입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CCTV로 현장 상황을 지켜보던 관리업체 직원이 제지하면서 1층에 있는 개표소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관리업체 직원 한 명은 집회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핸드볼 경기장 내부 숙직실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무단 침입한 3명의 신원을 특정했고 조만간 소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체육회 관계자의 경기장 출입을 막은 9명 중 2명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소지품을 수색한 3명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금지혁입니다. 유럽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바로 가졌습니다. 순방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였지만 관심은 당청 갈등 상황에 더 쏠렸었죠. 이 대통령은 국정 기조가 변한 게 없는데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지지율이 폭락했다며 여당이 더 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은 하실 텐데요.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후 첫 유럽 순방 성과 보고를 위해 기자회견을 연 이재명 대통령은 당청 관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꽤 긴 시간을 할애해 답변했습니다. 당도 정부의 쓴소리를 할 수 있다면서도 집권 여당의 포용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다수 집권 여당이 되었다. 입장이 다르잖아요. 기초적인 힘은 가지고 있죠 이미. 그럼 최대한 포용하고 개방적일 필요가 있겠다. 지방선거 직후인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한다고 했던 이 대통령이 또다시 여당에 포용을 주문한 겁니다. 국정 기조나 정책이 변한 게 없는데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지지율이 폭락했다고도 했습니다. 선거일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죠. 당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늘어났겠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애써야 되겠죠. 대통령의 무한 책임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정청래 지도부의 책임을 지적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선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정 대표와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악용 여지가 있어서 걱정이면 악용되지 않게 만들면 되잖아요. 모든 문제가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막으면 되잖아요. 다만 이 대통령은 당권 경쟁 과열에 대해선 원수 싸우듯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90분 만찬 동안 나눈 대화 내용도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전에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했고 이 대통령은 비핵화가 아닌 핵개발 중단부터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G7 정상회의 만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배려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얘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랬다고 저한테 생색도 내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90분 넘게 대화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전에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며 미북 대화의 해법을 물었던 겁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결, 감축, 비핵화로 이어지는 단계별 접근법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 협력이 강화되면서 국제제재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공감을 표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재가 거의 실효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점도 많이 공감을 하셨어요. 무조건 비핵화 이렇게 외치면서 해봐야 아무런 진적이 없다. 다만 이런 식의 해법이
자칫 북한이 원하는 핵 보유국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주한미군 병력을 4만 5천 명이라고 한 데 대해선 지금은 2만 8,500명이라며 우회적으로 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 대통령 회견에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여러 차례 칭송했습니다. 어제 귀국 행사 때 정 대표 모습 보셨죠? 폴더 인사가 눈길을 끌었는데 당청 간 갈등설을 의식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본심은 뭘까요? 오늘 대통령이 최소한으로 남겨뒀으면 한다고 했던 보안 수사권에 대해 전면 폐지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고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첫 발언으로 코스피 9천 시대가 열렸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경제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9,20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잘 뽑아놨더니 나라에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교과서 같았다고도 했습니다.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의 면모를 이재명 대통령께 경의를 표하며 최근 불거진 당청 갈등설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국회에 맡긴 검찰 보안 수사권을 두고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폐지를 강조하자 공소청이 보안 수사권 등 어떤 명목의 수사권도 갖지 않는 순수 소추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정 대표도 추가 발언을 자처해 힘을 실었습니다.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직도 수사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십시오. 강성 당원들의 요구 사항을 재차 강조하며 연임 도전 의지를 드러낸 걸로 풀이되는데 당내 불출마 촉구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욕심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여기서 양보하고 잠시 휴식기를 가져가도 되는 거거든요. 역시 당대표 출마가 거론되는 김용민 의원은 내란 재판을 사법내란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재차 꺼냈습니다. 전당대회가 강성 당원들을 겨냥한 선명성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지도부 거취 못지않게 주목받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한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입니다. 한 의원은 최근 당내 개파와는 무관하게 세미나, 포럼 계속 참석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한 사전투표 폐지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왜 그러는 건지 이태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민의힘 4선 중진인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전투표 폐지 법안입니다. 24명의 공동 발의자 명단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이름도 들어 있습니다. 한 의원은 SNS에서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연장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라며 법안 참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직원 날이 필요하다는 걸 강하게 주장했었고 사전투표 대신 본투표 기간을 늘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었고요. 국회 등원 이후엔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최한 세미나에 잇따라 참석하며 접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옛 친윤계 의원들이 다수 참여한 포럼에도 가입했는데 개파와 무관하게 소통 범위를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의원은 결국 상식적인 사람들이 한 길에 모일 것이라며 국민의힘으로 복당 의지도 밝혔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와가지고 당에 혼란이 되거나 그다음에 그것이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으로 좋지 않다 그러면 뭐 굳이 서둘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한 의원은 조만간 선관위도 감사를 받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를 두고 복당 스케줄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우리 정부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 국방부가 전작권 전환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백대우 특파원이 알려드립니다. 최근 미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법안 요약본입니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변경을 위해선
국방장관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증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장관은 내년 3월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관련 로드맵을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엔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군사 역량을 확보했는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갖췄는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안정적 전환에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작권 전환 여부를 정치적 판단이 아닌 군사 조건에 따라 검증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미군 수뇌부와 전직 관료들은 최근 잇따라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신중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We have to continue to work to ensure that political expediency doesn't outpace the conditions. We've got to stay focused on the conditions. A hasty transfer is not a good transfer, and that doesn't increase security. We want to do the transfer in a manner that increases the security of the ROK and of the USA. 법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상하원 조정과 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가 전작권 전환 문제를 별도 조항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내년 말까지 조기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셈법은 한층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국방부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문을 연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육해공을 가리지 않는 미래전에 대비하겠다는 게 명분인데요.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생도들의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다는데 그 이유를 신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3군 사관학교 통합안을 보고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육군 사관학교에 이어 이달 해군과 공군 사관학교도 잇따라 방문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육해 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여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입니다. 통합사관학교인 가칭 국군사관학교가 생기게 되면 1, 2학년 때는 국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이 함께 교육을 받고 3, 4학년 때는 각 육해공 사관학교에서 전문성을 쌓게 됩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적성을 찾아 일찌감치 집중교육이 필요한 항해와 비행 등 특수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군구조 개편 등 통합군 체제 논의 없이 사관학교를 우선 통합하는 건 순서가 뒤바뀐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합동성은 사관학교부터 통합을 해서 길러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소령, 중령 이상 영관장교 이후부터 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3사 중 유일하게 이전이 예상되는 육사 쪽 반발이 큽니다. 육사 총동창회는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검증과 국민적 공감대 없이 졸속으로 통합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통합사관학교 창설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군 안팎에선 이곳 노원구 육사가 전남 장성 등 지방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국방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육해공 생도들을 하나의 기관에서 교육하는 게 적절한지, 미래 안보 전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황명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정부가 왜 사관학교를 통합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까?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입니다. 육해공, 각 군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합동성을 키운다는 목적인데요. 올해 2월 각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모여 합동 임관식을 치르기도 했죠. 이게 본격적인 사관학교 통합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방안으론 육사와 육군 3사관학교를 먼저 통합을 한 뒤에 해사와 공사를 합치는 단계별 통합안이 논의됐었고요. 국군사관대학교를 만들어서 육해공 사관학교를 단과대 개념으로 운영하는 안도 제안된 바 있습니다. 이런 통합 구상이 이 대통령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노태우 정부 때 실시된 8.18 계획이 그 시작입니다. 육해공군의 합동작전 능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사관학교를 통합하려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307 계획 아래 통합사관학교가 추진됐는데요. 모두 군 안팎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는 분석입니다.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통합을 추진했다는 건데 반대 논리가 있었던 겁니까? 육해공군의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육 또한 다르게 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각 군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필수라는 거죠.
생도들을 통합 선발해서 1, 2학년 때 공통교육을 받게 한다는 현 국방부 구상과 전면 배치되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한민구 전 장관도 이재명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대해 각 군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군별로 모집하고 양성해야 자부심과 정체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의 어떤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 전투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결과로서 나오는 게 합동성이지 사관학교를 이렇게 통합함으로써 합동성이 나오는 게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각군 사관학교의 전문성을 강화할 때라는 얘기죠. 통합사관학교가 실제 만들어지면 육군사관학교가 어디로 갈지도 관심인데요. 현재 서울 태릉에 있는 육사가 전남 장성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화될 경우 일각에선 우수생도 선발과 교수진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전문성과 합동성 모두를 강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해법은 있습니까? 지방 이전과 교육 과정 등 논란이 되는 문제 전반을 포함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군과 정부가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졸속 추진이란 비판이 나오는 만큼 정책의 효과를 충분히 검증해야 뒤탈이 없을 거란 거죠. 현대화된 전쟁에서 정말 필요한 군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미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 AI라 이런 문제들이 지금 도입되고 있잖아요. AI와 무기 체계와 결합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양적인 군대보다 질적인 군대가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봐요. 사관학교는 우리 안보의 미래를 책임지는 요람 아닙니까? 좀 더 신중하고 긴 안목으로 좀 대책을 세워야겠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날씨보다 응원 열기가 더 뜨겁지 않았나 싶습니다. 평일 아침이었지만 시민 2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공건 기자입니다. 붉은색 유니폼을 맞춰 입은 사람들이 노래에 맞춰 손을 흔들고 율동을 하는 사이 분위기는 점점 달아오릅니다.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광화문 광장을 채운 2만 명의 붉은 악마들은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국가대표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월드컵은 축구 행사 중에 제일 큰 행사니까 오늘 원래 출근해야 되는데 이제 오전 반차 내고 보러 왔습니다. 이제 끝나고 출근 바로 해야 됩니다. 저희 다 직장인이고 그다음에 대학교도 다니고 있어서 일단 연차를 다 썼고 그리고 밤샘 공부하고 첫 차 타고 올라왔어요. 대한민국 화이팅! 평일 아침부터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붉은 악마들은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후반 들어 우리 대표팀의 실점이 나오고 득점 기회는 무산되자 시민들은 머리를 감싸고 탄식을 내뱉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비록 승리는 놓쳤지만 광장에 모였던 붉은 악마들은 투혼을 보여준 국가대표팀에 박수를 남기며 자리를 떴습니다. 거리 응원의 열기는 3차전이 열리는 다음 주 목요일 아침에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TV조선 공건입니다. 열흘간 이어진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혐의만 5개죠. 배심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까지 거친 뒤에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지금 상황 어떤지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김준석 기자, 아직도 배심원들이 논의 중인가요? 네, 재판에 참여했던 배심원 12명 가운데 실제 표결권을 가진 본 배심원 7명이 2시간 전부터 유무죄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만장일치를 목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만큼 최종 평결을 도출하기 위해 자정 무렵까지 치열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배심원 결정을 전달받을 재판부 역시 법리 검토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최종 선고는 오늘 밤을 넘겨 내일 새벽녘에나 나올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네, 앞서 검찰이 구형을 했죠. 어떻게 나왔나요? 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징역 2년형과 함께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먼저 쌍방울그룹의 쪼개기 후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을, 실무자 반대에도 북한의 묘목을 지원한 직권남용 혐의와 이른바 술파티 위증 의혹 등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시민 배심원들에게 상당 시간을 할애해 구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양형 재량을 존중해 집행유예도 가능한 수준의 구형임을 강조하면서 국민참여재판 이후 정치적 사건이 돼버려 검사들도 부담이 컸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사건을 정치의 영역으로 가져가려 하지만 국민 대표인 배심원들이 정치를 떠나 오직 법리와 증거, 상식에 맞춰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최후 변론에 나선 이 전 부지사는 만약 제가 거짓말을 했다면 연어 회덮밥이나 술 구매 같은 게 적시될 수 있었겠느냐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사법 시스템의 고칠 점을 드러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배심원들에게 호소한 뒤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법에서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인천 재활용품 처리 시설에서 발견된 신체의 일부가 요양병원 환자의 다리로 확인됐다는 소식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술실도 없는 요양병원에서 왜 다리 절단 수술을 했을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다리 괴사 증상이 심해지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요양병원에서 급하게 처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인천 중구의 한 요양병원. 환자 100여 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지난 1일 89살 환자가 이곳에 입원했는데 일주일 뒤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방은 계시는데 수술방은 없어요.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거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당시 환자 다리는 신경이 모두 끊어지고 고름이 가득 차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환자 가족은 대형 병원에서 더 치료할 수 없다며 퇴원 요구를 받은 뒤 수소문 끝에 이 요양병원으로 들어왔다가 수술을 받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해당 요양병원에 이분들이 간절히 부탁을 해서 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상황입니다. 병원 측은 절단한 다리를 의료 폐기물 상자에 담아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신체 일부를 석고로 착각해 재활용 쓰레기와 함께 묶어 이곳 병원 밖에 버린 겁니다. 경찰은 병원 측을 상대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 위험이 큰 병실 내 수술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훈훈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처리장에서 발견된 밥솥에 금덩이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인데 발견한 경비원이 정직하게 신고하면서 무사히 주인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밥솥을 든 70대 남성이 경찰서 지구대로 들어섭니다. 어리둥절해하는 경찰관들 앞에서 밥솥을 열어 검은 비닐봉지를 꺼냈는데 그 안에서 금덩이가 쏟아집니다. 새 돈짜리 골드바 6개에 금반지 등 금 25돈으로 시가 2,100만 원어치입니다. 신고자는 인근 아파트 경비원이었습니다. 열어보니까 금이 있더라. 주인분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지난 4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발견해 경비실에 놓고 쓰려고 챙겨둔 낡은 밥솥인데 금덩이를 발견한 남성은 다음날 아침 퇴근길에 곧바로 지구대를 들러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밥솥을 내놓은 입주민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 최근 돌아가신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며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깜본 봉지가 있으니까는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냥 뚜껑 닫아서 버려버립니다. 나쁜 맘 먹으면 모르면 저희는 모르고 있던 재산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유족은 경비원에게 사례금을 전달했고 경찰도 경비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성인용품점은 청소년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무인 점포가 늘었죠. 저희 취재진이 둘러보니까 성인 인증 없이도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소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무인 성인용품점입니다. 유리문 너머로 각종 성인용품이 빼곡하게 진열돼 있습니다. 문 옆에는 주민등록증을 판독하는 성인인증 기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 절차 없이 문을 밀자 그대로 열립니다.
물건을 골라 키오스크에서 결제할 때까지 성인 인증 절차는 없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또 다른 가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성인용품점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무인 성인용품 가게 반경 500m 안에는 어린이공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습니다. 너무 싫죠. 그게 여기 왜 있는 거야? 애들은 그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거든요. 당국은 무인 성인용품점이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이어서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무인 중에서도 이렇게 성인 인증이 필요한 사업들은 허가제를 하든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져야 되는. 지자체 관계자는 청소년 출입이 확인되면 사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소지연입니다. 퇴임을 2주 앞둔 현 종로구청장이 서울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변경안을 전격 인가했습니다. 그런데 후임 당선인이 인허가 중단을 요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재개발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가 정면 충돌했던 세운 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이것이 수도 서울의 모습이 맞는지, 그리고 종묘라는 문화유산과 어울리는지. 종묘에서 보는 그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그런데 퇴임을 2주 앞둔 정문원 종로구청장이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영향평가 선행명령을 깨고 이 사업 시행계획 변경안을 전격 인가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통상적인 결제 라인을 거치지 않고 변경안 공문을 직접 작성해 결제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고시공고까지 단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한 건데 이를 주저한 실무 공무원들은 경위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성명 인하에 대한 거를 이제 해달라는 요청이 왔고 그거에 맞춰서 배제가 된 거죠. 다음 달 취임하는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 측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담당 과장이 없는 상황에서 구청장이 독단 처리했다며 직권남용 등 위법성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가유산청도 인가 취소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세운 상가 재개발의 빗장은 풀린 셈이지만 다음 달 새 구청장 취임 이후 법적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네, 이렇게 덩그러니 한두 동 서 있는 아파트, 이른바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원래 인기가 별로 없는데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서울 평균 집값이 처음으로 1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하도 치솟자 여기로도 상승세가 옮겨 붙었습니다. 윤서하 기자입니다. 서울 2호선 뚝섬역 앞에 있는 99가구 규모의 한 동짜리 아파트.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달 16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2주 만에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지난해 12억 원대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매물도 없습니다. 성수동 자체에서 그런 메리트고 지하철 역세권은 가깝잖아요. 일단 교통은 편하고 세대수 적으니까 30평대에 비해서 사실 가격이 싼 거죠. 서울 영등포의 176가구 아파트도 13억 원에 거래되며 1년 새 3억 원이 올랐습니다. 그전 3년간 1억 원이 올랐던 것을 감안하면 값이 크게 뛰인 셈입니다. 아파트는 거의 30년 넘어요. 가격이 괜찮은 여유가 많이 낮춘 것 같아요. 구조가 되게 좋은데. 300가구 미만의 나홀로 아파트는 선호도가 낮고 값도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축 부족에 전월세 매물까지 씨가 마르면서 실수요자들이 진입장벽이 낮은 나홀로 아파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좋은 입지를 가진 또는 이제 신축 아파트로서의 위상이 있는 그런 지역 위주의 나홀로 아파트가 아무래도 조금 더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겠죠. 나홀로 아파트값 상승은 대세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어서 서울 집값에 다시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엄마와 아빠가 함께하는 거라는 인식이 자리 잡히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들 많죠.
공무원 사회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처음으로 여성을 앞질렀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의 실태를 윤태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 고용평등법에 의해 보장되고 고용보험법에 의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남성은 6만 7,200명, 전체 수급자의 36.5%였습니다. 3명 중 1명이 남성이었던 겁니다. 2021년 3만 명이 안 됐지만 지난해에는 7만 명에 육박하면서 2.3배로 증가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증가율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국가공무원은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습니다. 1994년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22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19,000여 명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가 1,700여 명으로 여성 육아휴직자보다 2,000명 이상 많았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10년 전인 2016년도에 1,500명 정도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에는 7배 늘어난 10,000명 이상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남성 육아휴직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 저출산 우려 속에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이 제도 개선과 함께 무엇보다 육아는 부모가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종전에 합의한 미국과 이란의 후속 핵 협상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철군하지 않고 공습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레바논 남부 알리 타에르 언덕 곳곳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인근 마을에서도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밤새 이어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레바논 남부에서 최소 16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주둔군의 지도를 새로 공개하며 철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אנחנו נמשיך לנווט את דרכנו בתבונה ובשיקול דעת. לשמור על הישגי המלחמה. 극우 성향의 내각 인사들과 매체들은 이란과 합의한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을 패자, 인간 말종이라고 부르며 맹비난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If I was in the cabinet of the Israeli government, I might not be attacking the only powerful ally that I have anywhere left in the entire world.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으로 오늘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첫 후속 협상은 무산됐습니다. 친 헤즈볼라 성향의 레바논 매체는 이란이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중단한다는 양해각서 첫 번째 조항의 이행을 미국에 촉구하며 연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실무 대화를 위한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최대한 빨리 시작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비판에도 직면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이란에 더 퍼졌다거나 트럼프에 져서 거래의 기술을 빗대 재앙의 기술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벤스 부통령까지 방어에 나섰습니다만 이란이 스스로를 진정한 승자라고 자찬하면서 빗바랜 변명이 됐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G7 정상회의에서 종전합의 성과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 The stock market has surged to record highs and oil is dropping like it has never dropped before. 귀국한 뒤에도 언론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유가 하락과 주가 상승을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를 더 강하게 폭격하면 열리지 않아 세계적인 경제 공황을 불러올 거라고도 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이란에 더 퍼주었다, 미국의 항복이다 등 진영을 가리지 않고 비판이 잇따르자 방어에 나선 겁니다. Everyone who bought Trump's book, The Art of the Deal, ought to ask him for a refund because what Trump has done in Iran is the art of the disaster. 벤스 부통령도 하루 동안 석유 1,250만 배럴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반면 이란 측의 분위기는 정반대입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SNS에 서명 인증 사진을 올리며 역사적 문서라고 치켜세웠습니다. هذه المذكرة هي انتصار حقيقي لإيران
ومن يكابر ولا يريد أن يرى هذه الحقيقة. 후속 협상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이스라엘마저 어깃장을 놓고 있어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2년 만에 최대 규모로 공습하면서 주요 기반 시설들이 망가졌습니다. 아세안 11개국 정상이 방문한 때를 노렸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정유시설에 폭발이 일면서 연료탱크 지붕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크렘린궁에서 불과 16km 거리, 모스크바 지역에서 소비되는 연료의 3분의 1 이상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고층 아파트는 순식간에 여러 층이 파손됐습니다. 4개 공항에서는 500편 넘는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향해 500대 넘는 드론을 날렸고 이 가운데 약 200대는 모스크바를 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Але якщо буде палати Україна, буде палати ваша Москва. Тому ми ще раз підкреслюємо, що час закінчити агресію. 우크라이나는 G7 정상들의 지원 약속에 힘입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support Ukraine in its effort to defend itself. 이번 공격은 푸틴 대통령이 아세안 11개국 정상들을 카잔으로 초청한 일정에 맞췄습니다. 지난 3일에는 경제 포럼에 맞춰 푸틴의 고향을 공습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Это все, можно сказать, не приближает такие личные контакты между главой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и нашим президентом. Не приближает. 앞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도 밤새 러시아의 공습을 받았는데 양측 간 무력 충돌 수위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월드컵 열기에 유통가도 웃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 대표 음식이죠. 치킨 매출이 껑충 뛰었습니다. 편의점이나 백화점도 월드컵 마케팅에 한창입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응원복을 입은 직장인들이 치킨과 맥주를 들고 중계 화면 앞에 자리를 잡습니다. 바쁜 일을 처리하느라 노트북을 들고 응원하는 직장인도 있습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응원 현장은 발디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대표팀의 공격이 이어질 때마다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노트북 다 같이 들고 사무실에서 나와서 일하면서 응원하려고 나왔습니다. 오전 경기 시간에 맞춰 치킨집도 평소보다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기업들이 밀집한 지역의 한 매장에는 단체 예약만 100명 이상 몰렸습니다. 경기가 열린 오늘 한 치킨 프랜차이즈의 전국 매출이 평소의 4.5배로 뛰기도 했습니다. 외벽 전광판에 경기를 생중계한 백화점 앞마당은 응원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이어서 친구들이 이제 힘들다, 졸립다 했는데 대한민국 응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기가 끝난 뒤 쇼핑과 외식을 하는 고객들로 매장마다 붐빕니다. 경기 관람뿐만 아니라 경기가 끝나고 나면 쇼핑과 외식 수요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편의점 매출도 껑충 뛰었습니다. 체코전 당일 무알콜 맥주 매출은 30%, 냉장식품은 25%, 과자는 18% 늘었습니다. 국가대표 경기 당일 매출이 늘어나는 게 수치로 확인되는 만큼 다양한 상품과 할인 혜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전 경기와 중계권 논란으로 잠잠할 거라던 월드컵 특수. 대표팀의 선정과 함께 유통가를 활짝 웃게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그 유명한 취임사입니다. 일반 국민에게도 나라를 위해 뭘 할 건지 묻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선공후사, 공을 앞세우고 사를 버려야 합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라면 그 무게가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한 조사와 검증, 상상 이상입니다. 백악관 인사국, 연방수사국, 국세청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상을 먼지 하나까지 털 정도로 철저합니다. 의회 청문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직무 역량을 무섭게 따집니다.
my intention to nominate a man of great experience, expertise, to be the next Secretary of Defense. John Tower. 1988년 조지 부시 대통령 당선자는 존 타워 전 상원 의원을 국방장관에 지명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라 경력만 보면 손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음주벽, 여성 편력, 방산업체 고문 이력 등이 문제가 돼 끝내 탈락했습니다. 우리도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해 사전 검증을 합니다. 청와대가 여러 기관의 도움을 받아 재산이나 세금, 병역, 범죄 경력 등을 살펴보긴 하죠. 그런데 그 내용이 늘 부실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 청문회가 열리면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집니다.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 때는 배추 논란 등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증인이나 참고인이 하나도 없어서 검증이 불가능했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우려스럽습니다. 11분에 대한 증인 채택이 여당 측에서 이걸 거부했습니다. 여당이 신상 털기라고 반대했다는데 이러면 김 총리 청문회 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후보자 답변지만 받아들고 정답 여부를 가릴 수 없다는 게 옳은 일인지요. 이재명 대통령은 한 후보자가 그냥 일만 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무총리는 단순히 일만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내각을 통할하고 국정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입니다. 한 후보는 이미 이 대통령이 마귀라고 부른 다주택자입니다. 지명 당시 집이 4채나 됐었죠. 공복, 즉 국민의 시종이란 뜻입니다. 국무총리는 공복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청문회는 하는 척하는 행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대신해 묻거나 따지지도 못한다면 검증은 결국 쇼가 됩니다. 6월 19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검증쇼 어게인이었습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에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4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의 기세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강하고 많은 비가 예고됐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대 12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에 30에서 최대 1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밤사이 빗줄기가 강해집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서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광주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25도, 대구 29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당분간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를 밑돌아 심한 더위는 다소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19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